네, 반갑습니다.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 생각의 아련서준입니다. 원재료의 인공적인 재료, 즉 생각을 조금 더 넣어서 장기 보관, 기억의 장기 보관을 하는 프로젝트 생각의 통조림 시간입니다. 오늘도 책 리뷰를 할까 하는데 오늘의 책은 최지청 교수님의 다윈지능입니다. 그 다윈지능 초판이 2012년 1월 2일 날 나와서 그 책 초반에 보면은 그 2009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2009년은 탈스타인이 탄생한 지 200년이고 그 다음에 종이 기원이 나온 지가 150년 된 기념의 날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념석에서 다윈 포럼을 만들어서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2판 1세가 그 작년 2022년에 나왔고 2세가 이제 2023년 올해 4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요. 자, 앞표지를 보시면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최지청 교수의 진화생물학 스테디셀러 10년 만에 개정 증복판 드디어 출간 10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도 이렇게 최지청 교수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지청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용필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띠지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왜 그 책을 고를 때 띠지에 자신의 작가가 사실 엄청 크게 들어간 거. 그리고 선거 때 정치인들의 어떤 뭐 대통령이나 뭐 유명 인사 옆에 이렇게 같이 찍은 것을 이제 강조하는 정치인들, 뭐 어떤 분들 이걸 합성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제 걸러라. 투표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책도 그런 띠지가 있으면 그런 책들을 이제 걸러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최혜청 교수님이 나온 이 띠지는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초판에는 최혜청 교수님 사진이 되게 젊으셨더라고요. 지금도 뭐 물론 훌륭하시지만은, 근데 많이 10년 만에 개정 증복판 드디어 출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래서 이 띠지는 잠시 벗겨두고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은 지은이 다윈포럼 대표 최재천 이렇게 나왔고요. 이하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린이 윤호섭 교수님이 나오는데요. 그 매 챕터마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려주셨어요. 근데 그 초판 옛날 또 다른 버전의 이 겉표지가 그 윤호섭 교수님의 그림으로 된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린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로버트 다윈이라고 해서 책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책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책이 발간사가 나오고요. 물론 이제 2009년 이야기죠. 그 다음에 머릿말이 나오고 총 이렇게 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1장 진화로 그 간결미서부터 29장 자유의지 출현과 인간 두뇌의 진화하고 맺은 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총 375페이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2012년 그 초판보다는 네 꼭지가 더 늘어났어요. 그 중간에 보면은 뭐 팬데믹의 공지나 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1장부터 29장까지의 이제 좀 파트를 좀 나눠 보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3장 성의 진화서부터 19장 성은 꼭 암수들이어야 하나 여기까지는 그 뒤에 12년 뒤엔가 나온 그 다윈의 그 인간유일한 성선택 그거에 대한 이제 성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20장부터 29장은 글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최혜청 교수님의 어떤 에세이로서의 이제 통솔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제가 분석을 한 거니까요. 이 책을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뒤쪽에 이제 맺은 말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맺은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윈에 대한 오해와 새로운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글에 떠 있는 진화에 대한 대강 지금 The Rough Guide of Evolution이라는 블로그를 보면은 다윈과 그의 진화에 대한 이제 10가지 신화라는 좀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다윈은 그의 딸 애니 죽음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뭐 이런 것서부터 쭉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최천 교수님은 여기서 이제 2번, 3번, 10번을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근데 설명을 거꾸로 이제 10번, 2번, 3번인데 그게 뭐냐면은 10번 첫 번째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 자연 선택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당연히 그 다윈의 그 종이규현을 보면은 일장 비둘기 이야기 말고 뭐 다윈을 떠올릴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갈라파고스 이제 핀치일 것인데 그 아까 구글에 떠 있는 그 블로그의 내용은 이제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기원적인 거나 유전적인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정광석화같이 이렇게 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핀치의 새들이 연례종들이 이제 하나의 조상종이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여러 종으로 분파되는 그런 이제 적응 방산 현상을 팍 아하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뭐 역시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근거로는 이제 5년간 다윈이 이제 비그로 항해를 하면서 이제 갈라파고스 대조에서 보낸 시간이 6주도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주로 이제 관찰보다는 이제 표본 이제 채집하고 그런 거에 집중했고요. 그 갈라파고스의 여러 가지 16개 정도의 작고 큰 섬인가요? 거기 중에서 이제 4개의 큰 섬만 방문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밌게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 다윈은 종의 기운 출간을 일부러 미뤘다라고 하는데 다윈이 이제 처음에 이런 자연선택 메커니즘, 우리로 흔히 저기 하면 진화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1830년대에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다가 1858년에 윌리스 편지를 받고서 출간했던 이야기라는 건데 뭐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다윈이 그런 근거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 보면은 과학계 동료들의 반응, 그다음에 자기 평판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 19세기의 영국은 정말 그 A부터 Z까지 다 종교인데 그런 어떤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했을 때의 종교계로부터 이제 받을 탄압,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신앙심이 두꺼운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리고 비그로 뭐 피츠로이 선장에 대한 배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까봐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뭐 정신분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밀었다는 건데 뭐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다윈을 연구하신 분들 중에 이제 벤 와이 교수가 이제 여기서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식물 수정에 관한 저서 식물왕국에서의 타가 수정과 자가 수정의 효과 뭐 요거는 37년 걸렸고요. 그리고 난초에 대한 연구도 뭐 난초의 수정이라는 것도 뭐 꽤 그 정도 걸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835년에 스케치해가지고 1859년 그것들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은 종의 기원은 뭐 27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게 좀 무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미룬 건 아니고 좀 긴 준비를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다윈한테 헌정하려 했다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뭐 처음 들었는데 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이제 출간을 하면서 그 책을 이제 다윈한테 헌정하려고 했다라는 게 많은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나 봐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의 이제 근거가 그 옛날 구소련에서
마르크스주의 깃발 아래라는 이제 이데올로기 잡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수치인불명의 다윈의 편지가 이제 전문이 공개되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윈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뭐, 저를 감사한다. 근데 저는 뭐 그 당시의 후에 감사하지만 그 책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제게 헌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반 가능물을 상당 부분 승인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 문구가 나오는데, 요런 것 때문에 이제 헌정하려 했다? 뭐 요렇게 이제 답을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훗날에 요 이제 역시나 그 다인을 연구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훗날에 마르크스의 막내딸 엘레 아누르 마르크스하고 그 막내딸하고 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막내딸하고 동거 생활했던 에드워드 에이블링에게 보냈다는 건데, 그 에이블링이 다인의 완전 빅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아니라고, 역시 그 재미있는 구글에 있는 블로그의 글을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해 줬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다윈을 현대적으로 상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은둔자도 아니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메일 보내고 채팅하고 심지어 문자와 트위터도 애용했을 거다. 그래서 다윈 학자 제니 브라운에 따르면은, 다윈은 사적인 자리에서 다정다감하고 수다도 퍽 잘 떨었으며 웃음도 대단히 호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장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챙겨준 돈을 잘 불려 평생 재정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영위했으며 동네 대소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한 마을 유지였다. 진짜 이게 맞는 게, 일단은 아버지가 의사 출신인가 해서 아무튼 집안에 돈이 많았고, 그 와이프가 사촌 누나와 결혼했는데, 뭐 그때는 그게 됐나 보죠. 사촌 누나와 결혼했는데 뭐 그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니까. 웨지우드 가문의 그 옛날 제가 리뷰했던 다른 책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에서 나오지만은, 그 웨지우드 가문이 그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그 도자기를 대량 생산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그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운동을 했고, 두 번째가 아까 그 갈라파고스 갔다 그 비그로에 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자 이제 외손자 지금 다윈이 거기 갔기 때문에 이제 자연 선택설이 뭐 이런 것들이 인류한테 이제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이외에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철도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둥. 어찌됐든 뭐 메인처럼 그 영국의 어떤 그런 거대한 그 교수들하고들 막 부딪혀서 생활하진 않았지만, 그 특별히 무슨 직업이 없었어도 뭐 잘 먹고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다윈인데, 지금 보면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서 계속 연구만 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본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쇼팽을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제 볼륨이 커지면서 들을만 하니까 루즈한 것 같아서 커트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진화론, 그 간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지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다윈지는 유측에서 이야기하신 게 다윈의 이론은 굉장히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심플하다. 굉장히 심플하다. 단순한데 모든 것을 그 단순한 마음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윈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평등을 느껴준 사상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최천 선생님의 지도 교수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최천 교수님 말하는 것은 지나친 보편적 다윈주의라고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진화의 개념은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무슨 총론에 대해서 1장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1장 끝에는 진화론은 이제 생물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윈을 한번 만나보기 바란다라고 하고 1장에서 끝나거든요. 1장을 읽고 이제 괜히 읽었나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최준 교수님의 에세이긴 하고 옛날 이제 10년 만에 이제 다시 나온 책이지만은 2장을 감히 읽기 전에 많은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략 아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2장부터는 이제 계속 순식간에 이제 쭈루루루 읽고 나갔는데, 사실은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다 읽고 나서 1장만 다시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린 뒤에 맺은 말과 어떻게 그렇게 일맥상통하면서 결국에는 두 가지 개념의 책에 이제 에세이를 쓰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장 자연 선택의 원리. 자,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윈의 진화가 일어나게 조건으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은 각자 다른 형태, 생리, 행동 등을 보인다. 즉 자연계의 생물 개체들 간의 변이가 존재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자손 부모를 닮는다. 즉 어떤 변이는 유전한다. 셋, 환경이 뒷받침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많은 개체가 태어나기 때문에 먹이 등 한정된 자원을 얻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넷째,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형질을 지닌 개체들이 보다 많이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자연선택. 이 4가지. 네. 그러면은 다 읽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4가지 조건인데요. 뭐 간단히 설명하면 누구나 다 뭐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아는 내용이지만은, 첫째 조건 변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책의 내용대로 뭐 동일한 주머니에 똑같은 색깔만 있으면 어떤 걸 무작위로 뽑아도 다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이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실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 유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전하는 것만이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되는 둘째 조건이다. 그 유전이 뒷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것에 이걸 낳고 이걸 낳고 이걸 낳으면은 뭐 엄청나게 막 늘어나기 때문에 뭐 자원 같은 거를 놓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놈만 살아난다.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연 선택의 네 번째 조건. 어떤 개체군이건 태어나는 모든 개체가 번식의 기회에 걷는 것은 아니다. 음, 그 환경에 잘 살아남는 형질을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손을 낳아서 또 유전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가장 심플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이제 선택에 대한 걸 어떤 가설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자연 선택론 그리고 자연 선택의 원리라고 부를 것을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나가는데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는 왜 이제 돌연변이는 아주 극히 이제 확률적으로 낮은 건데 그 돌연변이에 대한 것만 이제 좀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진화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 6장입니다. 진화는 진보인가? 제가 그 최근에 이거를 미리 예약해가지고 제일 그 1순위로 받아보게끔 해서 아직 이제 출간되기 전에 나온 책을 또 구입해서 다 읽어봤는데 그게 바로 짜잔 보이시나요? 짜잔 짜잔 네 유심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네, 유심 작가님께서 과학책을 쓰셨거든요. 네, 요 책과 지금 이 책 내용과 여기서도 지금 자꾸 지금 다운링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이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보면 문과남자의 강을 보면은 여기서는 파트가 첫 번째 인문학과 과학, 그 다음에 두 번째 뇌과학, 세 번째가 생물학, 네 번째 화학, 다섯 번째 물리학, 마지막 6번 수학으로 끝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파트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책하고 이 책을 동시에 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생물학 파트에서 이 책을 읽고 요렇게 읽으면은 뭐가 되느냐 알릴리오 북스가 됩니다. 이거 유심 작가님하고 최재청 교수님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책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리뷰를 좀 해보고요. 자, 6번. 이게 그 진화라는 것이 과연 이제 진보인가? 진화는 진보인가? 이 파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종의 기원이 1859년 11월 24일 날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50세 때 이제 처음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주의 생성과 생명의 탄생이 창조주 즉 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우연히 나타난 결과라는 주장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도박이랬던 거죠. 그때 당시 뭐 남사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종이기원이 출판되기 전 1844년, 그러니까 출간되기 전 15년 전이죠. 계산을 해보면 그때 온갖 자료를 이제 그 비그를 향해서 이제 찾았던 그런 것들을 채집하고 분석해본 결과 이제 친구한테 조셉 후커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다가 야 이건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기분이야 라는 심정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창조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탄생된 게 아니라 자연의 어떤 유전적이고 변이되고 그런 것들의 그런 구성 요소들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이런 진리를 말하는 게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런 걸 썼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종의 기원이 그런 불온 사상에도 불구하고 그 다윈한테 가해진 이제 종교적이나 사회적 탄압은 그리 쉽지 뭐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사견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영국의 종교계
이제 다윈의 이론은 신의 인간 창조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맞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인간 창조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이해해가지고 자연 선택 메커니즘을 다분히 진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말도 여기서 진보는 뭐 진보 여기서 그냥 단순한 여기서 진보는 향상의 개념으로 보죠. 향상. 그러니까 신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음에 자연 모든 게 어떤 선택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우리를 옛날에 원숭이와 한 조상이었는데 그런 선택설이 신의 만들어진 우리 창조가 점점 발전된다라는 의미의 어떤 발전, 향상의 개념의 진보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자연 선택을 통한 그 진화란 철저하게 이제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개체들보다 조금이라도 낫기라도 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으면 선택받는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는 것은 그냥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진보를 얘기하려면은 박쥐는 앞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진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인데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또 적응 면에서 보면은 또 적자 생존처럼 이렇게 그것에만 이렇게 환경에 탁 적합되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다른 개체들은 죽어나는 것도 아니고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래도 운이 좋으면 그 당시에 이제 환경적인 게 뭐 먹을 것도 우리 모두가 다 먹어도 남을 정도면은 특별히 나쁘지 않다라면 또 모두 또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이 없다는 거죠. 순리대로 그냥 원래대로 그런 거라는 것뿐이지 항상 뭐 진보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화, 진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배제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생명의 역사를 물론 이제 돌이켜 보면은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가는 거는 뭐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모든 생물의 우주가 언제나 단순한 데에서 복잡으로 간다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또 제가 또 알기로는 어떤 것도 되로 후퇴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초파리 같은 거는 몇 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인간은 정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고 또 어떤 거는 되려 과거의 모습으로 퇴보를 하고 그러니까 즉 진화에는 이제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뭔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충 교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진화는 결코 진보적 변화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지만은 진화 생물학에서는 요 이야기를 두고 굉장히 두 진영 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진화 생물학자들의 이제 첫 번째 주장, 지성이나 감정이입 등은 우리 스스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속성들은 진보적 진화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 네, 그게 근데 역설적으로 하필 최치성 교수님의 지도 교수 그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또 이쪽에 한 표를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최치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윌슨 교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굴드 진영, 스티브 제이브 굴드 교수님이죠. 굴드 교수님이 이제 진화는 단순한 이제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최충 교수님 본인은 물론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한테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제 굴드 교수님 쪽으로 한다. 근데 그렇다고 또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렇다고 해서 굴드를
뭐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최준 교수님은 굴뚝 교수님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모든 건 싫은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굴뚝 교수님 쪽, 그러니까 변화가 이제 항상 진화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잠깐 또 이제 여기에 진보, 보수 진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미니즘이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여기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현상적으로 그 진보가 우리가 아는 그 좌파우파의 그 우측 진보 진영의 개념에 이제 그들이 진화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고 단순히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이론 사상을 자기 진영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유시민 교수 작가님이 쓰신 그 요 책을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요책 한번 요책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은 정말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완벽한 진화란 없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이 닭이 나오는데 여기 파트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빅토리 시대 영국 종교계도 아까도 말했듯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처음에 지금 다윈이 처음에 이런 이론을 탁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렇게 뭐 막 이단 종교 저기처럼 너가 감히 시인을 부정해 뭐 이렇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신에 대한 우리의 창조물을 뒷받침하는 자연 선택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탄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자연 선택이 생명체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지 못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환경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 공룡이 살던 시간에 빙하기가 확 와가지고 그 공룡이 다 멸종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지구의 역사를 오랫동안 봤을 때 인간이 태어난 그 끝에 그 짧은 기간에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환경이 지금도 변하고 있지만은 뭐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변하고 있지만은 그 지구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게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빙하체가 갑자기 확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은 일정 패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을 추구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둘째, 생물에 지나는 온갖 형태의 제약들이 있다. 뭐 그러니까 이카루스 열등의식 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완벽하게 진화를 하려면은 뭐 우리 인간도 날개 정도는 좀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좀 훨훨 날아다니면서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박쥐 같은 개념도 뭐 단순히 초음파로도 안 보이는 쪽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여기서 좀 이야기가 조심스러운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 그에 대해서 자연신학에서 다름 아닌 인간의 눈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신의 위대함을 가시했다는 거죠. 다시 자연선택은 19세기 그때의 영국은 종교가 A부터 Z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신이 우리 모두를 이제 창조를 했고 하늘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를 했는데 그 신의 위대함을 설파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을 예로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징어의 눈과 인간의 눈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인간보다 과연 월등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월등할까요? 오징어가 월등할까요? 근데 이제 눈만 놓고 보자는 거죠. 우리 눈이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그쪽으로 해서 우리 눈알을 이렇게 쏙 뽑으면 이제 탁구만한데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이제 시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눈을 제가 시계의 생리학을 배울 때 보면은 눈알이 뽁 빼면은 요 각막이 있고 뒤에 망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신경 공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구멍에 정말 머리칼보다 더 얇은 시신경들이 고기를 뒤로 그 구멍을 통해서 여기 뒤에 망막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지날 때가 그게 이제 시각적 맹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볼펜 같은 거 없나? 볼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고기가 이제 시야가 가려지는 그 맹점인데, 그런 것들은 중요치 않고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막을 다치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치료법에 왜 눈에 여기가 보이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각막 절편을 깎거나 뚜껑을 절삭을 해서 떨어내서 마이크로 단위로 이제 잘라가지고 망막에 축을 맞추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라식 수술 아닙니까? 근데 이제 뒤에 망막 쪽을 다치거나 압이 생겨가지고 뒤에 시신경들이 불편해서 그런 것들이 시신경 손상이 오면 그건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교수님, 그 수술로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신경이 너무 저기해서. 그리고 이게 수한 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거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후두엽으로 오죠. 이제 3차 당해서 그 뒤에 보면 외추체 상체로 해가지고 시신경 교차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안구 그 망막 쪽으로 오게 돼서 이게 이제 머리에서 좌우로 바뀌게 되는데, 아예 또 전공 분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인간은 그런 맹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래서 만일 완벽한 눈을 설계하는 사람에게 상금 1억 원을 주는 공모전이 연다면, 멀쩡한 망막에다 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기도와 식도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제 우리 기도가 앞에 있고 식도가 뒤에 있으니까 이제 먹다가 잘못 칵 하면은 컬럭컬럭 이제 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유를 여기서 되게 웃기게 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물고기였을 시절에 이제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을 했는데, 입으로 물을 들여 마신 다음 아가미를 통해 산소를 빠져나갈 때 이렇게 했는데, 무트로 올라오기 위해서 숨쉬기를 하려고 콧구멍이 배에 있는 물고기보다 등에 있는 물고기에 훨씬 유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런 까닭에 이제 조상으로 물려받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식도와 기도가 이제 기도가 앞에 있고 식도가 뒤쪽에 있게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신께서 아예 완벽하게 탁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 뭐 시각적 맹점, 왜 굳이 뒤에 망막에다가 신경을 뚫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윌리엄 페일리가 그 신의 위대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눈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좀 반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날개도 없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가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대립해서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면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제 단순한 우리의 인간 구조나 어떤 이제 생식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또 그렇게 설사 완벽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진화가 없을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환경이 있고요. 일정치가 않은 환경. 확 더워졌다가 뭐 어떻게 됐다가, 만약에 정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저를 낳았을 때 이제 사계절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매번 그런 계절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난데없는 겨울에 이제 폭설이 내려요.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내가 죽어.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일정치 않은 환경 요소. 그 다음에 뭐 아까 진화에 대한 그런 제약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그 다음 뒤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리처드 도킨슨의 그 이기적 유전자의 그 교수님의 눈먼식이 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해져서 여기서 우리의 인간은 이제 숙련된 이렇게 수많은 시계의 어떤 이런 부속품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나 이런 시계공이 이렇게 어떻게 떠듬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연히도 한번 이렇게 해서 탁 맞았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거듭하고 실패하고 거듭하고 하다 가끔은 어떻게 유행을 한번 찰칵거리면서 이제 작동하는 시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도키스에 따르면 우리 오늘의 이제 생명체들이. 두 번째, 자연 선택이 시계공이 다루는 시계 부품이 아닌 유전자. 이 안에 수많은 이제 제품들은 이제 다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여기서 되게 재밌는데, 일편단심이 아니라 다 일구이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근성이 없는 작업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유전자의 구성에 대해서 정말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인간의 DNA 염기서열 침팬지 98.7%가 동일하고 쥐와도 거의 90% 일치하는데, 여기서 즉 인간의 유전자 구성이 되게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했냐면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 작품 평균 작품 하나당 이제 31,534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맥버스, 리어왕, 오셀로 등 가장 빈번하게 10개의 단어들 더, and, I, to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데도 매 작품이 틀리듯이 모든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듯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쁨이나 감흥들을 주고 이런 단어 사용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순서와 조합이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유전자의 순서 배합들의 차이로 우리는 염기 서열이 침팬지와도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쥐와도 비슷한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완벽한 진화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연 선택이 생명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 아까 환경 변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적인 요소들이 온도, 습도, 일조량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 환경을 하죠. 그 physical environment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함께 사는 다른 생물들이 형성하는 생물 환경. 예. 예. 바이오틱 엔버러먼트 그 생물 환경, 예, 물리적으로 환경보다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함께 사는 다른 생물들이 형성하는 그런 환경들, 예,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생물 환경, 후자에 말한 생물 환경은 그것이 이제 둘러싸고 있고 함께 변화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코에볼루션이라고 공진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진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그 현화식물들, 꽃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꽃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외롭게만 살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벌들이 와서 이제 꽃가루 또 날려주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가장 쉬운 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이제 맺고 있는 관계, 뭐냐면은 포식자하고 저기가 서로 포식과 기생을 하는 거, 함께 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타가 사슴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빨라져. 옛날에 느려서 점점 빨라져. 그러면 치타 나름대로의 진화를 하는데, 그 치타를 피하기 위해서 더 빨리 도망가는 사슴도 이렇게 같이 공진화를 이제 진화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진화를 한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이 생물 말고도 옛날 구소련이 핵무기를 장착했을 때 미국은 그럼 난 이거, 그럼 이거, 난 이거 이게 핵무기가 점점 진화돼. 그런 것들도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거는 저자 단의 그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마이클 브룩스 이야기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 시카고 대학의 생물학자 그 벤 베일런의 이야기는 진화란 제법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세기 영국 작가, 그 당시 이제 다윈과 같이 있었던 피터 미어레썸은 다음 같은 말을 남겼다 하죠. 완전한 계획을 세우려는 것은 쇠퇴의 징조다. 흥미로운 발견이나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완벽한 연구실을 설계할 시간이 없다. 자연의 강은 이제 완벽한 정상을 거슬러 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구불구불하게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진화는 없다. 라는 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진화는 없으나 이제 진화의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게 순식간에 호로록 이렇게 봤고, 그 공진화에 대해서 그 코로나 시절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제 서로를 공진화했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 최춘 교수님이 주장을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실제 시행은 안 됐지만 아예 2주간 셧다운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일주일을 하고, 그리고 뭐 3일, 5일 줄여서 그 상황들을 적였었는데, 아예 그냥 2주간 셧다운 했으면 유전자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최춘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새로 개편된 이 책에서 새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트의 두 번째 나오는데, 이제 그 지금 요 다윈이 종의 기원 이후에 인간의 유래 성선택의 책에 나와서 성에 대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종의 기원 12년 후에 1871년에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도 좀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공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공작의 이제 수컷의 공연을 보면은, 야, 내가 만약에 포식동물을 저렇게 잡수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펼치고 있는 저런 바보 같은 애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어쩌자고 이제 수컷들, 어쩌면 이처럼 어리석게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세상에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서로의 생존을 위태로운 방법으로만 진화를 한 것일까? 라고 이제 궁금해 있어서 한 건데, 사실 이 인간유래의 책은 다윈이 종의 기원 이후에 뭔가의 그런 어떤 성의 선택으로서 좀 그런 단순히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더 연구를 하다가 12년 뒤에 나온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 이야기가, 물론 종의 기원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서 덧붙여가지고 이제 선선택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단순하면서, 아까 그 다윈의 이론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가운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게끔 두 번째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자, 생물의 형질에는 아까 말했듯이 환경적인 변화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제한된 먹이에서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못 먹으면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운 좋게 모두가 다 먹을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의 방에서 다양한 환경인데, 여기서는 꼭 그런 형질이 생존을 돕는 것만 있는 게 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번식이라는 겁니다. 번식. 그런 형질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든 거는, 미국의 두 남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하고 찰리 채플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여성들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 배우가 아니었지만, 찰리 채플린은 아시다시피 평생에 결혼을 4번이나 하고 75세에 정말 엄청난 연하의 아내로 해서 또 아이까지 또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이 나쁘게 아놀드 슈왈제네거한테 어떠한 여성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근육질의 몸매라서 그 생존에 가장 유리하다고 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유전되지 않은 것은 아예 안 태어난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선택이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비록 말랐고 저기 했어도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짝짓기를 해서 내 유전자를 남길 수 있어야만 되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이런 어떤 몸의 피지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결국에는 이제 번식이 좌우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두고 제 몸이 왜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거에 그렇지, 나도 뭐 그렇게 엄청난 근육질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사실 그렇게 놓고만 치면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전 지구상에서 번식의 개체들이 가장 우리 지구상에서 많이 그 있었을 인간의 개체는 바로 지미 핸드릭스라는 거죠. 수많은 전 세계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씨를 뿌리고 다녔을 건데, 뭐 이제 지미 핸드릭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뭐 몇 명이라는 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수백 명,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수컷으로서는 뭐 건강과 장수는 번식을 돕는 그런 정도의 이제 진화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건강과 장수도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좀 아쉬운 거는 뉴턴이 결혼을 못하고 어떤 유전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그 뉴턴의 천재적인 그런 진화 그 개체들이 다른 후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어떻게 됐었을까. 저는 뉴턴의 자식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천재성, 뉴턴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후세의 생물학자들이 이런 현상 때문에 자연 선택과 성선택에 대해서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연 선택 안에 성선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연 선택은 자연 선택 그대로, 성선택은 성선택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다윈의 픽은 역시 후자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생존과 번식이 서로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자연 선택과 이렇게 한 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천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둘을 한데 묶어서 사회 선택이라고 좀 규정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말벌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두고 경쟁하는 경우 그 대상과 목표는 거의 암컷이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경쟁의 주것은 주로 수컷이라는 점을 일깨워준 사람도 다행이라는 거죠. 우리는 막 선택을 받아야 돼. 저는 수컷은 막 경쟁해서 결국 선택은 암컷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작들을 어떻게 해서든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노래를 잘하고 고운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하려고 하고, 그 암컷의 선택을 받을 때 결국에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다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컷들의 아까 공작이 왜 화려하고 그렇게 진화됐는지를 이제 다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선택 이론은 동물행동 학과 진화생물학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이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당시 이제 최충 교수님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거는, 그 당시 이제 18세기 19세기 그 빅토리아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 자연 선택 인정.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뭐 침팬지, 오랑우탄 뭐 그래라고 쳐. 그리고 뭐 신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뭐 그것까지 인정. 근데 과연 우리 수컷을 암컷이 선택을 하고 그게 정말로 진화적인 것, 그거는 인정을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선택 이런 이론들이 이제 파묻혀 있었다는 거죠. 종이기원 출간이 엄청나게 센세이션했는데 사실 인간의 선택은 거의 100년 동안 이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명기를 거친 다음에 정말 근데 1960에서 70년대 사이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또 우연히도 여성 그 운동이 전기를 맞던 시절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절묘합주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암수의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다음에 또 쭉 시작이 됩니다. 뭐 남성은 왜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 나왔습니다. 붉은 날개 짓밟기는 그것을 이렇게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했고, 또 그 와중에 치열한 경쟁, 그 다음에 비겁함, 수컷들이 같이 이렇게 둘이 이제 모아가지고 한 명의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 두 명의 한 명이 배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연계의 수컷들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컷들의 허풍은 본성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 일부일처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원래는 일부일처제가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인간으로 치면은 일부일처제가 이제 사회적 어떤 제도 안에 없었으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암컷의 선택을 못 받고 장동건 원빈들만 여자한테 다 몰려 있을 거다. 근데 얼마나 그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법적 제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김파로 원숭이하고 그 갈매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매기들도 결국 수컷의 능력에 따라서 뭐 자연이 붙고 그런 것들이 이 다윈지능을 읽으면서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갈매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떠한 그 수컷의 씨가 내 몸에 저기 알이 아니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 갈매기의 그 어떤 지금 인간으로 치면 재산, 어떤 부유함,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확 끌려가지고 하는데, 젊은 여성분이 돈 많은 남자분들을 남자의 얼굴로서가 아니라 저 재력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 기원적인 어떤 자연 선택의 후계, 이게 이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 진짜 재밌는 이야기 저기가 됐고, 그 여기에서는 이제 레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수컷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클럽, 뭐 나이트클럽이나 될까요? 거기서 이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딱, 그 다음에 그 극락조, 뭐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인가? 거기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정말 수컷들이 정말 불쌍할 정도로 처절하게 암컷의 선택을 한번 받기 위해서 했더니 좀 찐하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비춰봤을 때 맞아,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성에 끼운 암수가 꼭 필요했나, 뭐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 유전자적인 이야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흥미가 있고요. 이제 교수님의 돌아가신 이야기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선색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0장 유전자의 눈으로 보는 생명, 여기 파트는 이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본 도쿄 신주쿠 근방에서 선로에 떨어진 그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이제 돌아가신 한국인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타주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또 어떻게 유전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자연선택설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윌리엄 해밀턴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우리는 그 이제 해밀턴 교수님 이야기를 하면, 개미 사회에서 일개미들은 왜 일만 하고 스스로 번식을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왕개미가 알을 품고 이제 자기도 본인이 물론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희생을 인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발전이 되어 진화가 되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타주의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 최천 교수님의 이제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최천 교수님의 그 유튜브가 뭐죠? 그, 그 갑자기 생각 안 나. 왜 큰일 났네?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제인구달 그 오랑우탄 그 여자 교수님 대가이신 그분이 이제 온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제인구달 그 교수님의 그 방한했을 때 이제 옆에서 최준 교수님이 이제 바로 통역을 해주면서 어떤 그런 침팬치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영을 못 해가지고 했던 것들 사람이 가서 구하면서 그런 어떤 이타주의적인 이야기를 옆에서 통역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 좋아.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그거는 인정. 그 이제 개미 아까 개미 이야기처럼 내가 낳는 것보다 유전학적이 더 우월적이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나와서 해서 나는 일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어떤 부족 간의 종족적인 그거는 같아. 근데 그 우리나라 아까 선로에 떨어져서 그 일본인 추객을 구하시려고 다 돌아가신 이소연 씨의 희생 같은 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흡혈박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흡혈박쥐들이 이제 피를 당장 며칠만 빨지 못해도 굶어 죽을 때 내가 좀 피를 빨았으면은 옆에서 좀 이렇게 개워줘서 그 옆에 흡혈박쥐들도 이제 먹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내가 굶었을 상황 때 또 남한테 좀 도움을 받고 그래서 개워주면은 그걸 좀 먹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결국 거기서도 되게 얌치 같은 놈들은 어 나는 계속 개워주는 것만 먹고 항상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있다가 자기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진화적인 요인 때문에 아직도 인간적인 부분에서 얌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 수컷이 암컷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선택을 받으려고 둘이 셋이 담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짝짓기를 얘 한 번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내 차례인데 그 첫 번째 놈이 지 짝짓겠다 먼저 도망가 버리고 이런 얌체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쨌든 흡혈박쥐들이 이제 서로 피를 나눠 먹는 풍습에 대해서 이타적인 이타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헌혈 문화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진화에 관련해가지고 그 청소놀래미 같은 게 이제 큰 물고기 입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서 그 단순한 자연 선택 아까 그 네 가지의 그런 것들이 이런 것까지 다 인간의 진화까지 해서 모든 것이 그 단순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지금까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그런 그 아름다운 생명에 대한 진화에 대한 설명이 다 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지금도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윈이 인류에게 기여한 가장 큰 업적은 우리를 이제 좀 겸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따가 하고요. 자연은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제압하는 것 외에도 포식, 또 기생, 또 공생하는 것 등을 이제 고안한다는 거죠. 경쟁은 다른 모든 종 간의 관계 기저에 깔려 있다. 자연의 관계 구도를 이처럼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나를 둘러싼 모든 상대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가장 힘이 센 사람만이 힘이 약한 사람 이렇게 있어. 여자는 있어. 근데 내가 힘이 세니까 야, 너 내 명령대로 다 따라와. 야, 너 이거 하고 안 해? 이렇게
그 모습을 본 여자는 어머 멋있어가 아니라 난 너같이 폭력적인 사람 싫어.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변해야겠다. 아무튼 여러 가지 꼭 이제 포식만 해서 뭐 어떤 이제 그런 것만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식, 기생, 공생 여러 가지 등이 이제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혜정 교수님이 연구를 하면서 평생 자연을 관찰하고 내린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최혜정 교수님께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은 손잡은 자들이 미처 손잡지 못한 자들을 물리치고 사는 곳이라는 거죠. 뭔가 독보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농업이 시작되고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 책에서 죽음의 역사라는 책에서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는데 그 재앙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여기서부터는 최혜천 교수님의 어떤 통섭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쭉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작가 전우익 선생님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고 물으셨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독존이 아니라 공존이다. 나는 10여 년 전부터 인간의 학명을 호모 심비우스, 즉 공생인으로 개명하자고 부르짖어왔다. 손을 잡아야 살아남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무가 손을 잡고 그런 것들이 경쟁적 협동, 즉 경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삶의 성패는 인간이나 개미 모두가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홀로 사는 동물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에게는 경업이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진화하고 이제 경업, 통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적 진화, 종교적 진화, 음악적 진화, 문화적 진화 이렇게 해서 각 심리학들이 어떻게 이제 진화가 됐고 종교적, 음악적이 진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빠르게 쭉 지나가면은 심리학이 연세대하고 고려대에서 문과대학에 편속이 되어 있고요. 서울대, 이화여대, 덕성여대, 성심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서강대에선 사회과학 대학 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 진정한 이제 통섭의 학문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의 그 메커니즘과 기원해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역시나 통섭을 해야 된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인 것들을 통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통섭이라는 부분 전에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이제 자연 선택설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고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 선택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사실 이제 이단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의지를 하기 위한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최춘 교수님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 생각인데요. 사이비과학이나 종교 같은 데 빠지는 그 미드 엔진 개념의 그런 것들은 그런 두뇌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부정적이다. 우리가 신을 믿고 그런 것들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 진화가 완벽하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있을 때 그거를 신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진화가 돼서 되지 않았을까. 인간이 태어나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 최초의
이빨에 낀 벌레를 없애려고, 치통을 없애려고 뭐 그런 것들의 주술을 외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의 발제, 점점 발제, 종교로 이루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양자 물리학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양자 물리학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안다라고 해도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제 옛날 동구시대에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런 것들이 진화돼서 음악도 이제 통섭에 한다는 건데요. 이제 문화적인 거죠. 문화가 우리의 삶이나 유전자와 환경이 함께 조율하며 연출해내는 것이다. 음. 그래서 그 리처드 도킨스처럼 그 이기심을 갖고 이렇게 막 그런 심성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전자는 그저 어쩐 단백질을 만들라는 지령을 담고 있는 화학물질이 지나지 않는다.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모여 생명체의 몸과 정신을 이룬다. 이 과정에는 상당한 변이가 나타난다. 아무리 동일한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는 사뭇 다를 수가 있다. 행동이란 형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행동이란 그런 형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라는 것들의 큰 범주를 만들면 행동, 그게 이제 문화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문화는 한 계층군의 모든 유형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면, 문화도 그 근원을 파고들며 결국 유전자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유전자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 뭐 그런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뭐 역시나 이런 행동과 문화도 유전자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문화와 이런 자연사 특설, 진화론을 이렇게 통섭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게 나와 있는데요. 최천 교수님은 나의 이런 생각 언제부턴가 유전자 장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나름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물리학의 자기장 이론처럼 마당장자를 써야 되겠지만 손바닥 장을 써서 유전자 장 이론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면서 빙그레 웃어본다는 게, 그러니까 즉 이렇게 결국에 이 손바닥 아니야. 여기에 변이도 있고 응? 여기 이제 변이도 있고 종교도 있고 이제 문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손이라는 이런 어떤 정의되는 유전자 위에서 다 돼. 이 손이 유전자고 결국엔 요 위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매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매짐말 끝에 그 구글의 The Love Guide to Evolution 그 10가지 이야기 중에 3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준 교수님의 생각을 마지막에 적으셨는데요. 다윈은 동양 사상에 침시했었다. 이렇게 되면서 최준 교수님 개인적으로 1970년 말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다윈을 처음 영접할 때부터 왠지 모르게 다윈의 생각은 동양의 사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다윈의 이론은 이제 불교 노장 사상과도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2009년 하버드대학교 제니 브라운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단호하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시청 교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어떤 점이 비슷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여기 하시는 게, 불교에서 억감연기의 개념이 이제 굉장히 진화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색, 그 다음에 색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명, 그 다음에 명은 다시 이제 2가지 수상, 이렇게 행식,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색하고 명인데, 명이 이제 4가지 개념이 있으니까 총 요게 5가지를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데, 즉 나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 그러니까 오온, 그러니까
오음과 오온 또는 이제 오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그 집합체와 불가하다는 무화론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죽음과 더불어 서서히 소멸하지만 새로운 생명체에 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즉 DNA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화생물의 원리에 상당히 흡사해 보인다. 그래서 그, 이제 불교의 억감연기 개념하고 이렇게 굉장히 돼서 일시적인 집합체가 해체되어 죽어도 업의 힘으로 새로운 집합체가 만들어져 윤회한다는 업의 상속 역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갖 형태의 몸을 빌려 복제 실험을 거듭하며 존재해온 DNA의 활동을 연상케 한다. 생명의 역사란 DNA의 일대기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그래. 나는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그냥 죽어. 그냥 닭으로 칩시다. 내가 닭이야. 근데 닭이 나의 어떤 자아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내 몸뚱아리 주인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나는 닭을 낳기 위한 이런 형체야. 달걀을 낳기 위한 형체야.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은 환경이 변하든 늙고 쇠퇴하든 어떤 이유로 죽어. 근데 나는 죽는데 내 안에 내가 이제 번식을 했던 저기를 했던 그 다음에 아니면 달걀이 나왔으니까 그 달걀도 닭이 될 터인데 그 내 유전자 DNA는 계속 살아남아.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생명체는 일시적인 집합체가 해체되어 죽어서도 업의 힘으로 새로운 집합체가 만들어져 윤회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동양사상과 다인의 이론이 비슷하다. 이렇게 최지청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어쨌든 어찌 됐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슷하고 어찌 됐던 간에 현대 사회를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과학과 종교가 결국 하나로 융합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충분히 통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와 과학 간의 담은 없애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담도 아니지만, 종교와 과학 간의 그런 없애지는 말고 정말 많이 낮추면 범경계적 통섭은 가능하리라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다인의 질환론이 지질학, 환경과학, 의학, 공학, 그리고 복잡계 과학을 아우르는 과학 분야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문학, 철학, 종교학, 윤리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와 경제학, 법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음악과 미술, 예술 분야에도 다인의 입김이 뜨겁다. 다윈의 진화 이론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양 지식일 뿐 아니라 첨단 항공 문명의 학자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이다. 당신의 미래에 다윈이 함께하길 빈다. 라면서 이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통섭에 왜 예전부터 통섭의 식탁 뭐 이런 것들에 최천 교수님이 통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문과 이과에 대한 어떤 그 공존 우리의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나 우리들은 대한민국 상대로 모두 다 고소를 해야 돼. 왜 문과 이과로 나누어 가지고 문과는 이과 뭐 문과적인 부분만 이과는 이과적인 부분만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된다. 통찰의 개념, 그 다음에 뭔가 합치고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문과남자, 이 유심 작가님이 쓴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세 번째 파트에서의, 세 번째 파트 생물학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화학 분야에 대해서 하버드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화학 분야에서도 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파트가 있는데 그 윌슨 교수님이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왜 통섭을 안 하고 왜 과학계는 우리 그 생물학과 왜 저기를 하지 않느냐 막 인문학과 이런 것들은 왜 우리에게 같이 통섭을 하려 하지 않느냐 너네 그런 문과적인 잣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너는 계속 후지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과학과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요 그 유심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야기는 따로 또 다시 한번 저기 하고요. 제가 마무리로 요 띠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 책을 쭉 읽으면요. 그 최수천 교수님의 필력이 당연히 상당한 건 알고 있었는데 에세이이기 때문에 술술술술술술 익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윈도 그렇게 필력이 좋았고 언어율이 되게 잘했다고 하죠. 제가 이제 영어를 모르니까 원문판은 못 봤는데 그걸 해석하신 그 서울대 장대 지금 서울대 안 계시지만 그 가천대 장대 교수님도 그러셨고 그런 것도 있는데 최지청 교수님도 이 같은 내용을 그 쓰는 필력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술술술술 익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도 다윈이 뭐 당연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 매진말에 그 다윈을 현대학적으로 보면 되게 상상을 해본다면은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운하 성격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최수종 교수님도 그런 느낌 다윈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요. 최수종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다윈의 이론은 아까 그 진보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성선택 이론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수종 교수님도 굉장히 다윈과 닮았다. 그리고 앞으로 다윈의 책 인간을 위한 성선택 지금 그 아직 번역을 하고 계신다는데 종이 기원은 이제 장대 교수님이 하셨고 그게 이제 내년쯤 나온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스트리지 말고도 그 다윈의 사도들이랑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교보문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가장 그분들을 인터뷰했지만 제 나름대로 가장 확실할 수 있는 건 최충 교수님의 다윈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로버트 다윈의 요 위에 띠지를 꼭 버리지 않고 요 책만큼은 최충 교수님 요렇게 다시 씌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책을 읽을 때마다 매 순간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진화적 이야기도 있고 성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필력이나 글을 보면서 최충 교수님 떠올리고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났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띠지를 꼭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다윈이 최충 교수님의 얼굴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겸손해지고 뭐 그런 학문이라고 했는데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된 책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특정한 기술이 없고 뭐 이렇게 뼈짝 마르고 그래도 그 이유가 다 있구나. 뭐 근육이 우락부락하지 않음에도 이유가 되고 일부 저지의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정말 그 먼 귀에 감사를 드리며 저는 다행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짝짓기와 그 아들을 낳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성공을 했으며 그것에 대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내 DNA를 유전자 쪽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느꼈다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한 가지는 제가 살아갈 이런 지구를 좀 소중히 다뤄야겠다라는 또 플러스 알파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관계 다 생략하고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굉장히 그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또 또한 최수종 교수님, 이런 식의 굉장히 반복이 많았던 책이었어요.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줄평. 나라는 존재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뿌리를 알고, 뿌리라는 거 이제 자연선택론 이제 말씀드리면 알고, 그 뿌리에 의해 지금의 모든 것들이, 그 뿌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뭐 종교, 뭐 어떤 뭐 음악, 문화, 법학,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통섭이 가능함을 깨닫게 해준 책,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우리는 그 부모님 윗대에 수없이 많은 시간의 조상들로부터 유전학을 받아온 겁니다. 자부심을 갖자면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았을 DNA고요. 또 암컷의 선택을 받아서 짝짓기에 성공한 그런 위대한 유전자의 자손들입니다. 그런 DNA로 구성된 우리입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고 오늘의 이제 소중한 나로 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누구를 감히 미워할 수도 없고요. 누가 누구를 못났다라고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남은 그들 자체만의 존재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누구는 우리 모두는 뭐 또 특별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일무이한 그런 존재이고요. 유일무이한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겸손해지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크게 불만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한테 소중하고 남들한테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생각의 아련소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